자, 이번 시간에는 그 10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봅니다. 이건 매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103조 조문을 봅시다.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목적의 내용은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고 그 성질은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목적은 사회적 타당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계약의 내용이 103조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죠. 103조의 내용이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이랬다. 그 어긋나는 행위는 뭐가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에서 몇 가지 유행을 정해놓고 있죠. 평소에 우리가 암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사 정륜이 그대로 이으면 되겠죠. 공사 정륜이의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 개 한 개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궁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104조 이야기인데 쌍방과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계약을 맺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셋 중 한 개의 약점이 있고 그러한 약점을 내가 이용을 해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한다? 무효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104조에서 별도로 불공정 행위라고 정해놨다 그죠? 그 다음에 사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행적 행위죠. 사행적 행위란 것은 계약의 내용이 도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박과 관련된 계약은 전부 무효다 이런 뜻이죠. 정은 무슨 말입니까? 정은 정의에 반한다는 건데 이 정의에 반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유는 무슨 말이야? 요거는 윤리에 반한다 하는 건데 윤리에 반한다, 인륜에 반한다, 뭐 가족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첩계약을 봤다 그죠? 첩계약이란 것은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로 계약을 맺는 건데 요 첩계약을 하면서 뭔가 재산적 정리 행위를 할 때 재산 행위를 할 때 그 재산 행위를 하는 시점이 첩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하면 그거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 첩계약을 해소하는 시점에서 하면 이거는 첩계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가족 질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을 줍니다. 이거는 유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이거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데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자유권을 침해하는 계약도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또는 평생 동안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 다른 직장에 안 가겠다, 뭐 이런 평생 동안이란 뉘앙스가 들어가는 계약은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판례를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거는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던 것이 절의 주지스님이 절이 앉아있는 토지 전부를 사립중학교에다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면 절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정리 계약으로서 이거는 무효다 이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전부를 담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전부를 담보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 걸 봅니다. 요 가지가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6개 중 한 개의 행동에 해당되면 그거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 행동으로서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무효가 되면 무효의 개념이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은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행을 해버렸을 때가 문제죠.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계약을 근거로 해서 주고 받아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법을 원인으로 6개는 전부 다 적법성이 없죠. 그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되돌려받는 반환에 있어서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환을 받아갈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 103조의 어긋난 무효예요. 요 무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기본 틀인데, 요 기본 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판례를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요까지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103조가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계약의 내용을 했다면 이런 행위는 무효를 한다. 이 무효는 성질이 뭐다? 절대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범위령이 있죠. 요거는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104조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 1개가 104조죠. 그죠? 그래서 이거 104조는 103조 6개 중 1개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 규정이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불공정한 행위인데 이거는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약점이 있어. 상대방의 약점이 뭐예요? 공박이 될 수도 있고 갱소리 될 수도 있고 무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현저한 공정을 이런 행위로서 나타났다면 그때는 뭐로 된다? 무효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03조든 104조든 그 위반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주고받아 버렸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되죠. 끊고.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계획에 맺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죠. 불법 원인이 수익계획에 맺는 때는 그 부분이 요 불공정한 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5개는 주고받은 것은 무조건 쌍방간에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범위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은 불법이 없죠. 옛날 우리 판례 연습할 때 할머니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을 받아가는 걸 국가가 허용하지 않겠지만 불법이 없는 사람은 지급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기초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를 보면서 판례를 연습합니다. 양아로 1번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유행 이래가지고 그 유행이 지금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번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 반하는 행위 돼 있죠. 요겁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정의에 반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계약의 내용이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범죄한다는 사실을 하면서 즉 밀수를 한다는 사실을 하면서 자금을 출처했다든지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뭐 일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청부 살인을 조건으로 뭐 대금 일정한 급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죄행위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중매매예요. 요 이중매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이중매매도 원칙은 유효인데 적극 가담이라는 배임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발생해 버리면 요거는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가 쭉 나와 있죠. 그 얘 한 개 한 개가 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범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적극 가담한 행위,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줄치고 요것도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인륜 가족 질서에 반하는 행위 되어 있죠. 인륜 가족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요거예요. 윤리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다. 끊고. 그러나 장래 부척계약의 사전 승인한 합의도 무효이다. 끊고. 그러나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단절에 동안음치고 첩의 생활 유지와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금전 지급의 약정은 유효다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첩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정리는 무효인데 첩계약을 깨면서 하는 정리는 유효다 이런 뜻입니다. 맺는 거 깨는 거 이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이거는 요 이야기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데 요 평생 동안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그 말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줄치고 회사에 복무하기로 하고
위반 시 경비를 배상시키겠다는 약정. 이거는 뭐 유효죠. 그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를 유학을 보내주면서 돌아와서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된다라든지 다른 회사에 절대로 취직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유학을 보내줬다면 그 유학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효고 뭐 돌아와서 향후 5년간은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유효가 되겠죠. 기간을 정해주면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효.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지나치게 사행적 행위 돼 있죠. 이 사행적 행위라는 것은 도박을 하는 행위입니다. 도박. 그래서 도박과 관련된 것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될게요. 그래서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뭐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지 소비대차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대차는 유효인데 그 도박을 돈을 빌리는 목적이 도박이라면 이거는 뭐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그러니까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 땅을 주기로 계약을 맺더라도 그것도 역시 뭐라? 도박 채권을 원인으로 한 계약이니까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생계행위 받고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뭐 장래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근로자가 받을 임금이 뭡니까? 장래에 취득할 재산이죠. 그 재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그 뭐 절의 주지 이야기도 있죠.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전 재산이 임야를 정리하는 행위. 이것도 간헐 간청의 허가를 얻다 할지라도 그 정리계약 자체가 절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계약이니까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를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관련 판례가 쭉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한 개 한 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판례를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더라면 비록 그 후 매매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반세적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세적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 성립 과정에서의 강박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의사표시할 때 우리가 배울 건데 의사표시를 할 때는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이건 우리가 첫날 배운 대로 뭐가 될까요? 취소 가능한 법률이 되겠죠. 그죠? 무슨 취소?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이니까 상대적 취소, 선의 삼정은 대항할 수 없다. 이 공식이죠. 그래서 기본 과정 첫날, 그 첫 수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강박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강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고 단순히 뭐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반사회성을 띄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 비진이 표시할 때 우리가 MBC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죠? MBC. 그러니까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주식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싫지만 포기를 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표시했다면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와 외부적으로 된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리 봤죠. 그죠? 그래서 강압적인 주식 포기 행위도 우리 판례는 유효라고 봤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유효. 꼭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에 줄을 치고 앞으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단속규정 위반으로 보시면 돼. 아까 우리가 단속규정은 행정법규를 말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과 관련된 법입니다. 세법은 전부 다 행정법이죠. 세금 안 내는 사람 단속할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아니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단속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은 줍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면 뭡니까? 처벌은 받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택 매매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리게 팔기로 했는데 01년도 3월 1일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팔 당시에
집을 취득한 지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년 이경과 되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갑과 을이 합의하기를 등기는 언제 넘겨주기로 했다? 3년 뒤에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04년도 3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다 칩시다. 그리고 04년도 3월 1일 날 을에게 등기 넘겨준다면 이 매매 계약은 뭘 위반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발각이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추징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반세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기재했다. 이 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도 역시 세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발각이 되면 세금 추징은 당하겠죠. 처벌은 받는다. 그 미움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이래 되죠.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반세적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비업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 배울 건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말을 넣으면 공식적으로 그냥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그리고 3월 20일 날 변제받기로 했는데 을은 3월 달에 넘어왔는데 돈은 없어. 그렇지만 2억짜리 땅은 한 필지 있다. 그죠? 근데 돈은 없어서 못 갚겠고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땅은 팔기 싫고 그래서 이제 갑이 친구 을과 짜고서 그렇다고 해서 땅을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A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 땅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이 땅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서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넘겼다든지 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는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효가 될지언정 반세적 행위는 아닙니다. 무효라도 여러 가지 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지 103조에 어긋나는 무효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반세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로 건조당권을 설정했다든지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반세적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반세적 행위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업 판례.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라는 약정. 요거는 무효입니다.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라는 약정 끊고 요 양도하기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그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유효입니다. 반세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시효 판례는 여기 반쯤 잘라서 보셔야 돼. 양도하기라는 약정까지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용이 이런 게요.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종교단체의 종단이 있는데 의뢰한 사람이 주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종단 관계자한테 가서 내가 주지가 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 갑이 뭐랬어? 3억을 주면 주지 자리를 넘겨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3억에 가령 뭐 주지자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3월 1일 날 선수금으로 1억을 주고 그리고 1억을 주면 갑이 3월 한 5일쯤에 10일쯤에 주지를 임명을 하고 임명이 끝나고 나면 뭐 4월 1일 날 나머지 2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래서 약속대로 을이 1억을 주니까 갑도 주지로 임명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1일 날 2억을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2억에 대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판사가 물어보죠. 그게 무슨 돈이고 물어보니까 을과 갑이 하는 말이 주지자를 사고 팔기로 한 계약금에 대한 매매 대금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양도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주지자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는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재건 재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이거는 부당이도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요. 불법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미 이행한 1억에 대해서는 을은 대받아갈 수 없어. 계약이 무효라도.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을이 이익은 안 줘도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주지 임명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돈 이익을 못 받아가지고 철회해 버리니까 다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하기를 주지를 임명하는 것은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자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뭐라고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주지는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게 좋겠죠. 주지자를 사고 파는 것은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데 그 계약에 근거해서 주지 임명행위를 했다면 그 임명행위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주고받은 돈은 돌려줄 수는 없지만 주기 전에 있는 돈은 이익은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무효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행을 봅니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줄을 치고 그와 같은 약정은 반세쟁의로서 무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언에 대한 판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래 되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건 범죄죠, 그죠? 위증죄 범죄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가를 따져봐야 돼. 진실을 증언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그 대가의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면 요거는 무효.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효. 이러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각과 을이 소송이 붙었는데 뭐 제3자 A가 가장 진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정인으로 채택을 했죠. 그런데 정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당 상대액을 한 뭐 2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진실을 증언해 주세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3억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가서 진실을 증언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대가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해 버렸죠. 그쯤 되면 아무래도 위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거는 반세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증언하기로 하더라도 대가가 결부됐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 허위를 진술하게 됐다면 이거는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그 다음 지읒을 봅니다. 지읒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103조 위반되어서 무효이지만 끊고 이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판례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도박을 했어. 근데 갑은 계속 져고 을은 계속 이기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돈이 다 떨어졌죠. 을이 일어나려니까 갑이 1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걸어놓고 마지막 한 판을 다 하자리 된 거야. 근데 그 판에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1억짜리 토지를 넘겨주될 도박 채무자가 됐고 이 사람은 넘겨받을 도박 채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 보고 약속한 대로 토지를 줄 테니까 토지 매매 계약을 작성하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니까 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매매 계약서는 싫다라고 합니다. 을이 왜 싫다 했을까요? 만약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도박을 원인으로 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도박에 관련된 채무로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등기를 주면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만 작성해놓고 난주 등기를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그 땅을 받아갈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을은 패소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을이 그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매매는 싫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땅을 네 대신 내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달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위임 계약을 맺고 수권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권을 받은 을에게 뭐가 생겼다? 갑을 대신해서 또 땅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생긴 거예요. 대리권이 생겼죠. 그래서 그 땅을 팔아놨었죠. 그래서 뭐 싼 맛에 1억에 그 땅을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1억을 받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요 1억은 도박 채권의 변제에 그냥 충당했죠. 변제에 충당했습니다. 충당해버리고 매매대금 1억은 이제 갑에게 안 돌려주고 을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뒤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소송을 제기하냐면 이 등기는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 위임 계약 자체가 도박에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을은 대리권이었고 대리권 음자가 맺은 계약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고 내한테 땅을 돌려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 위임 계약이라는 것은 도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임이라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을에게 내 땅을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 아니냐. 땅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겨줬으면 요거는 도박 채무 변제 가름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건데 이거는 땅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한 거죠. 그죠? 내 땅을 대신 팔아주세요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수권 행위를 도박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수권은 유효고요. 이게 유효니까 을에게는 유효하게 대리권이 발생했고 요 매매 계약도 갑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유효고요. 계약이 유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고요. 유효니까 을은 병은 완벽한 소유자다. 따라서 등기 말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그렇다면 요 매매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라면 이 매매 대금 1억은 내 땅을 파는 돈 아니가. 그러니까 네가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요 매매 대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하는 말이 그 매매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도박 채무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변제 충당 행위는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다 하는 걸 판례예요. 그러니까 땅도 뺏기고 돈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판례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 유효인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돈을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뭐다?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 따라서 변제 이미 충당이 끝나버렸으니까 주고받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요 등기 부분은 전부 다 수권이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판례를 잘 보시고 그래서 까만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어서 무효이지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도박 채권자 을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위반, 사회질서 위반을 했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아까 말한 대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무효란 말은 채권 재무가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행하기 이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행을 해버렸다면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데 요 무효는 아주 질이 나쁜 불법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행 후에는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불법원인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체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나중에 추인 동안 치고 추인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무효는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유효로 바뀔 수 그때부터 유효로 새로운 행위로서는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을 해도 새로운 행위로도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법원인 급여로 인한 무효는 어떤 특징이냐면 반환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무효는 주고받은 뒤라도 부당이득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효는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내로서는 지급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103조에 위반된 무효는 반환전환 추인이 아예 안 되는 특별한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반환전환 추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밑에 핵심 정리가 있죠. 핵심 정리 부분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양이 좀 많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 되어 있죠. 부동산 이중매매는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까? 갑열에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 갑에게는 5월 1일 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최근 재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그 토지를 다시 제3자 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1억 5천으로 정하고, 그리고 4월 1일 날 1억 5천을 받고 등기를 먼저 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때 이것을 제1매매다라고 하고 이것을 제2매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디 있냐면, 제1매매 계약은 남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고 그대로 유효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여기 문제예요. 제2매매 계약은 한 번 팔은 땅을 다시 한 번 더 산 거죠. 이 경우에 요 매매 계약의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나 다우스나 같이 우리 민법은 기본 근간이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따라서 내 토지를 한 번을 팔든 두 번을 팔든 요거는 매도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고, 이행기가 됐을 때 이행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한 필지니까 세 번을 팔아도 한 사람한테밖에 땅을 줄 수 없죠. 그럼 못 넘겨주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면 되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도, 이게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도 원칙은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우리나라는 또 행식주의를 취하죠. 유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맺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행식을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당시에 설령 제2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관계없습니다. 알고 사는 것만으로는 이 병을 나쁘다고 볼 수 없어. 이 갑은 나쁜 사람이죠. 약속을 어기버리고 이쪽에 팔아버렸으니까 이거는 배임죄야, 배임죄. 행사상 이 배임죄로서 이 범죄자입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민사소는 계약은 유효지만 행사소는 갑이 배임죄의 범죄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계약이 유효가 돼 버리니까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됐을 때 우리 약속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땅을 준다 못 준다? 땅을 못 주게 되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원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야?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죠. 그럼 아까 어디로 갔죠? 채무불이행으로 갔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 될 것이고, 뒤처리 어떻게 하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되면 돼. 그래서 계약이 유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보호하는 방법은 제1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다죠. 그렇게 해서 배상을 받아야지 이 토지를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됩니다. 이 가담이란 것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인데, 아까 말한 대로 갑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적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갑의 범죄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월 1일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병이 갑에게 땅을 파시죠 하니까 갑이 이미 팔린 땅이니까 못 팝니다.
하니까 뱅이 다시 뭐라고 했어? 내가 5천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추긴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팔까 말까 망설여했는데 용기를 줘가지고 팔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방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교사나 방조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갑은 배임죄의 정범이 될 것이고 부추긴 뱅은 어떻게 될까? 배임죄의 공범이 되겠죠. 그래서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매매 계약은 범죄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정의관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이중매매가 무효한 뜻이에요. 무효가 되니까 재건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뭐가 돼버려? 아까 말한 대로 똑같죠, 그죠?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반환 청구를 한다 못 한다.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것은 갑은 등기를 되돌려받을 수 없고 뱅은 매매대금 1억 5천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둘 다 안 주고 못 받습니다. 반환 청구를 못 한다. 그쯤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등기도 넘어버리고 점유도 넘어버리면 뱅이 반사적으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결과를 시행하고 제1매수인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1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이것이 문제되는데 그 보호 방법이 채권자 대건이에요. 채권자 대건. 이 채권자 대건이라는 것은 을이 뱅을 상대로 요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뱅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갑과 뱅 사이는 계약이 무효더라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했죠. 그렇지만 제1 매수인은 갑을 대위해서 뱅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이게 채권자 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발전된 것이 뭐냐면 뱅이 이 등기를 다시 제3자 정에게 넘겨줬고 정의 선입니다. 선이란 것은 매매를 할 당시에 이중매매로서 적극 가담한 사실을 모르고 샀단 말이죠. 하더라도 이 무효가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이 사람이 보호가 돼야 안 돼. 보호가 안 되죠.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정의선이라 할지라도 을은 갑을 대위해서 정의 등기도 말소하고 돌리고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중매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하고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중매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A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기하로 A를 다시 뱅에게 매도하여 뱅 명의로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었다. 갑을 뱅의 법률관계는 어떻냐? 유효인 경우 줄치고 동그라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자유죠. 계약 자유 원칙상 제2 매수인 뱅이 악이더라도 악이 동그라치고 그 밑에 줄 갑과 뱅 사이 이중매매는 유효. 그 다음에 끊고 따라서 뱅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치고 이 지문이 너무 많이 틀려 그 부분이.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단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자유원칙상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두 번을 팔든 1번을 팔든 관계없어.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니까 동그라 2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유효인 경우에는 뱅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이행날짜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1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이게 문제되죠. 따라서 을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A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뱅 앞으로 등기를 격려한 시점이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능이 발생한 시점이죠. 그 다음에 갑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다면 채무불이행과 달리 또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서 무효인 경우 뱅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줄을 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테 적극 가담을 동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요령이에요. 민법 시험에서
지문에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바꾸는 게 쉬울 겁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은 뭐야?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뜻이에요. 교사 판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번. 적극 가담의 행위는 가로를 묶고 이거는 적극 가담에 대한 설명이죠. 어느 정도 해야 적극 가담이 될 거냐.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이 이르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축이 있다든지 도와줬다든지 이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얘가 나와 있죠. 그죠? 아들에 대한 정리나 형제 자매 간의 제2 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는 적극 가담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은 토지를 그 뒤에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니까 막 땅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갑이 땅을 어려게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팔았다든지 자기 자식에게 정의를 해버렸다면 요거는 두 사람이서 짜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가담한 걸로 추정해버려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면 이때는 입증 책임을 놓아진다. 뱅이 적극 가담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지 을이 적극 가담 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소송이 벌어지면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해서 을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뱅은 적극 가담 안 했다 할 것이고 을은 적극 가담 했다 할 것이고 그러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익을 보는 자가. 그런데 이 아들이나 형제 자매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적극 가담이 추정되기 때문에 제1 매수인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유매매가 무효인 경우 갑과 뱅은 불법 은인급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 은인급여 정해놓으시고. 그러나 제1 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대의하여 대의에다 똥을 닥치고 뱅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 매수인들은 직접 말소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저번에 등기법 배울 때 말소 등기 대용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을이 뱅을 상대로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이 뱅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을은 갑을 대위해서 뱅의 등기를 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죠. 그 다음에 6번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은 뱅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 이 정의죠. 그죠? 정은 선의라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소유권체는 못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등기를 무효 등기를 믿고 사더라도 공신력도 없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이건 무효가 절대적 무효니까 보호가 안 된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요것도 뭐 적극 가담이라 말만 보시면 돼요. 점유취득시효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지난 20년간 자주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이 뱅에게 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등기를 청구했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저번에 우리 배울 때 뭐라?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를 넘기게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3자 뱅에게 팔았는데 그냥 사가지고 가면 뱅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뱅이 매매한 과정에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적극 가담해서 사가져왔다면 그때도 이거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효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맹신탁. 맹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신탁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을이 거꾸로 이제 봅니다. 을이 자신의 토지를 친구 갑 명의로 등기를 맡겼습니다. 맹신탁이죠. 신탁자, 수탁자. 근데 이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신해가지고 그 땅을 제3자 뱅에게 팔아버린 거야. 그런데 그냥 팔아버리면 수탁자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관계없이 그리고 뱅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뱅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는 맹신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뱅은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자가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제3자가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임한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고 나아가서 부추긴 거죠. 그죠? 그래서 적극 가담을 통해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이때는 뭐라?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요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이 동기의 불법은 1번의 그 세치줄을 보니까 예컨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 자금을 차용하는 금전 소비대 재계약을 한 경우 되죠.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 도박을 하면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갔죠. 돈을 빌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박이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만 돈을 빌리게 된 동기가 도박이라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기 불법이라 하고 우리 판례는 이번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럴 경우에는 도박을 한 사람도 불법이지만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 사이 계약은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한다는 사실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빌려준 병은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빌려줬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동기가 표시가 되면 무효, 표시가 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2번 판례를 보니까 불법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서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된다. 알리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 했죠. 그 할머니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진도가 어디쯤 나가냐면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요 5개를 받고 나머지 요 궁박 1개를 보고 있는 거야. 이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보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하나의 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전체에 공사 정륜이 이래가지고 6개가 있는데 그중 1개가 뭐다? 104조예요. 그러니까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여러 개의 예 중에 하나가 104조다.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여러 개 중 1개다라고 해서 이걸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속을 알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요거였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저는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 했죠. 갑이라는 할머니가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상업용지로 고시될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갑에게 접근해서 할머니 이 땅이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친구가 도시계획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정도 가는데 아마 수용이 되면 7천만 원 받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마음이 아프다 그죠? 3천만 원이니까 가만히 손해보기 생겼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요놈이 또 온 거야. 와서 하는 말이 제3자가 그 땅을 1억에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임자 나섰을 때 빨리 파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시청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3월 1일 날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다 소문이 나면 뭐 또 땅이 안 팔릴까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1억에 그 땅을 팔고 그리고 1억 받고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게 상업용지로 고시되자마자 땅값이 한 3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계약 매일 당시에도 이미 상업지로 고시 예정지니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3억을 받아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1억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조용히 어를 찾아가서 이 계약을 무효를 하고 땅을 돌려달라 하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땅을 안 돌려주려 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를 상대로 이 계약은 무효니까 땅을 돌려주라 하세요. 할머니가 뭘 주장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할머니가 무효를 주장했으니까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세요 하겠죠. 그럼 할머니가 이 계약이 왜 무효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이 될 내용이 몇 가지? 3가지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야? 객관 요건으로서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 요건으로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내가 지금 할머니입니다. 주인공이 나에게는 궁박, 갱솔, 무경험이라는 적어도 3개 중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관 요건으로서 이러한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알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입증이 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불공정한 법률에는 그 구조가 103조에 포함되어 있고
주고받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랬죠. 그쯤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일반적인 103조의 경우는 둘 다 불법입니다. 첩의된 사람도 첩계약을 맺은 사람도 이중매매를 한 사람도 적극 가담한 사람도 둘 다 불법이니까 둘 다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를 감아보니까 한쪽은 불법이 있지만 다른 한쪽 할머니는 불법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해버리면 불법이 없는 자에게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746조 단서에서 불법 원인 급여를 할지라도 일방에게만 불법이 있는 데는 둘 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별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무효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그거는 불법이 있는 자와 불법이 없는 자를 구별해서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불법이 없는 자는 반환을 허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전환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 기본 연습할 때 기본 과정에서 불공정한 범위에도 전환이 인정되는 그 판례를 봤죠. 그죠? 거기 왜 안양 재건축조합 하는 이야기들 봤죠. 전환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을 할 것이냐. 추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103조는 반환 전환 추인이 아예 안 되는데 104조 불공정한 범위에는 반환은 반쯤 되는 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환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103조 위반 행위는 반환, 전환, 추인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불공정한 범위에는 반환, 전환, 추인이 각각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챙겨 놓으시고 구별을 잘 합니다. 요 가지가 기본 구조예요. 요 기본 구조에다가 이제 판례를 붙여가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책을 한번 볼까요? 불공정한 범위의 요건을 봅니다. 당사 사이에 궁박, 갱솔 또는 무경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뭐야? 궁박, 갱솔, 무경과 끊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별도로 봅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계약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3억 받아야 될 토지를 1억 받았죠. 그러니까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서 균형이 안 맞다. 한 개를 받고 한 개를 주면 균형이 맞죠. 그런데 세 개를 주고 한 개밖에 못 받으면 균형이 안 맞죠.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A번을 봅니다. 궁박, 갱솔, 무경음은 모두가 필요 없고 셋 중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판례예요. 그 다음에 궁박의 원인은 경제적 궁박이 하나지 않고 정신적, 심적 궁박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챙겨놓고 그것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궁박은 본래적 의미의 궁박은 경제적 궁박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궁박은 모든 일체의 약점이 궁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B번 판례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이건 대리에 대한 건데 어디 땅을 사러 왔는데 할머니가 계약을 맺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A에게 부탁을 했죠. 내 대신 계약을 좀 맺어보세요. 근데 이 A도 이 토지가 상업지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1억에 팔아버렸다 말이야. 그러면 이 궁박, 갱솔, 무경은 약점의 존재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궁박은 이익기속 주체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갱솔, 무경은 행위적 요소니까 그거는 직접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요 판례의 내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C2번은 판단 시점, 이건 공식이죠. 어디로 가든 판단 시점은 뭐야?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 판단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요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따질 때는 항상 객관적 가치에서 그러니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건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객관적 가치는 한 10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것이 뭐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반지 같으면 주관적 가치는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지의 가치가 객관적으로는 10만 원인데 주관적으로는 1억이다 칩시다. 근데 갑이 그 반지를 을에게 만약에 뭐 10만 원을 팔았다. 근데 갑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그 반지가 그렇게 소중한 반지인지 몰랐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는 건지 몰랐다.
따라서 이거는 가치가 주관적 가치가 1억이 넘는 것이니까 이 10만 원에 파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폭리제기는 폭리행위의 시대인데 그 말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A번에 그런 말이 있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B번에서는 이것을 누가 입증을 할 거냐 하는 건데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갱소를 무계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매수인 측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가가 시가에 비해서 훨씬 헐값이어서 현장은 불공정이라는 것, 요 세 가지 모두를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모두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다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입증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궁박은 뭐 경제적 정신주금도 포함되고 요 무경험은 당의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랬죠? 사회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판례도 봤죠. 그것도 챙겨 놓으시고 적극적인 이용어사도 필요하고요. 요 세 가지 요건을 할머니가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봅시다. 무상행위에 적용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 불균형과 관련돼 가지고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 무상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정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정려는 왜 적용이 안 되냐면 불공정한 범위는 받은 것과 준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안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가령 뭐 내가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았으면 균형이 맞죠. 근데 할머니처럼 세 개를 주고 한 개밖에 못 받으면 균형이 안 맞죠. 이런 식으로 불균형 여부는 주고받는 유상의 계약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무상계약인 정려는 일방적으로 주고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하는 약정이 정려니까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 균형이 맞다 안 맞다를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균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에 적용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경매는 이런 거예요. 감정가 3억짜리 물건이 유찰이 돼가지고 내가 1억에 객날 받았다 칩시다. 시가에 비해서 3분의 1값에 샀죠. 싼 값에 사더라도 이거는 누구의 약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맺어서 경매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행위로 본다 안 본다. 이것도 시가에 비해서 헐값으로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경매도 불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단독행위가 문제됩니다. 단독행위. 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판례를 한번 봅시다.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인정한다 하면 어떤 판례가 거기에 해당되냐. 우리 판례 보면 이런 판례가 있죠. 갑과 을이 부부간인데 남편이 회사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정 부인이에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남편이 제3자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죠. 돈 받을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 채무자예요. 그런데 하루는 3월 1일 날 갑과 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갑을 잡아가 버렸어. 탈세 혐의로 잡혀가지고 경찰서 지금 유치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A가 을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경찰서 가서 당신 남편이 탈세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석방을 시켜줄 테니까 당신 남편이 내한테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요 채권을 포기를 해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채권 포기 각서를 을에게 이제 갑에게 준 거예요. A한테. 그런데 이 채권 포기 각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성질이 단독행위죠. 그죠? 그래서 채권 포기 각서를 써주니까 A가 경찰서 가서 이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유리한 증언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석방된 갑이 A한테 가서 돈 1억을 달라 하니까 석방된 뒤에 A가 하는 말이 채권 보유각서를 딱 보여주면서 너 부인이 이미 대리인 자격으로
포기란 채권이니까 나는 못 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이 이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뭐라고요? 채권 보유각서는 불공정한 행위다. 왜?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우리 마누라가 어떤 상태다? 정신적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고, 그런 우리의 마누라의 약점을 이용해서 채권 보유각서를 받았고, 그 결과 나는 돈 1억을 못 받고 오롯이 면제를 시키기 전에는 현저한 불공정한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채권 보유각서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도 뭐라? 단독 행위를 할지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맺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단독 행위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 세 가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을 한번 봅시다. 단독 행위 돼 있죠. 채권 포기 행위. 판례는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애상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하살표. 하나의 의사표시로 구성요소라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립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아까 말한 대로 남의 약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러죠. 그 다음에 효과. 불공정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후에는 불법인 것으로서 746조가 적용되는데 그 밑에 피해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불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리 취급한다 그랬죠. 그거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인도 안 된다 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전환은 138조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요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는 아주 무효에서 배울 거예요. 저번에 우리 배운 대로 안양 재건축조합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저는 우리가 뭐 아파트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시가 1억 9천짜리를 9억 주고 샀죠. 그 경우를 할지라도 나중에 불공정 행위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9억 받은 것 중에서 1억 9천을 제한 나머지는 돌려주라 했죠. 그래서 9억짜리 계약으로서 무효지만 1억 9천에서 허락을 줄 테니까 9억 받은 것 중에서 1억 9천을 돌려주라. 그건 나중에 무효일 때 다시 볼 테니까 일단 전환은 된다. 이건 전환은 된다 있죠. 전환은 된다. 그거 챙겨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좀 쉬었다가 해석을 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